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사는 김철수는 평생을 농사일로 바쁘게 살아온 중년의 남자였다. 그는 인터넷을 잘 다루지 못했지만 요즘 들어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자 사람들과 수다를 떨며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소문은 마을 주변을 배회하며 불길한 징조를 몰고 다닌다는 소녀에 관한 것이었다. 소녀를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며칠 내에 이상한 사고를 당하거나 중병에 걸렸다는 이야기가 덧붙여졌다. 믿지 않는 마음 반 호기심 반으로 철수는 인터넷에 접속해 관련된 이야기를 검색해 보기로 했다. 워낙 손에 익지 않은 컴퓨터였지만 손주에게 배운 대로 차근차근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러다 우연히 한 카페에서 흰 소녀에 관한 긴 이야기들을 발견했다. 그것은 대한민국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소문이 돈다는 내용이었다. 수많은 글들이 이어져 있었다. 어떤 이는 한밤중에 도로변에서 이 소녀를 보았다고 글을 남겼고, 또 어떤 이는 멀리서 소녀가 웃으며 자기를 쳐다봤다고 했다. 가장 소름 돋는 이야기는 이 소녀를 본 날로부터 딱 일주일 뒤에 본인이 큰 사고를 당했다는 증언들이 이어진 것이었다. 소름 돋는 환경 속에서 철수는 본능적으로 인터넷을 닫고 싶었지만 호기심은 도저히 그를 멈출 수 없게 만들었다. 그 주위 무렵 철수는 시골길을 따라 혼자 집으로 돌아가던 밤이었다. 밝은 달빛 아래 가로등이 드문드문 있는 길을 걷고 있을 때 그는 길 끝 모퉁이에서 하얀 옷을 입은 어린 소녀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멀리서 바라보니 소녀는 가만히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철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바로 그 광경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평생을 농사일로 살아오며 겁이 없던 철수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발이 땅에 붙어 움직이지 않음을 느꼈다. 소녀는 한 걸음 한 걸음 철수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차가운 바람이 불면서 그의 등에는 섬뜩한 한기가 흘렀다. 그 순간 철수는 정신을 차리고 본능적으로 집으로 달렸다. 고작 몇 분의 시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숨이 차오르고 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문을 잠갔다. 철수는 그날 밤 심한 악몽에 시달렸다. 악몽 속에서 그는 다시 그 소녀를 보았고, 소녀는 가까이 다가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였다. 알아듣지 못한 소리에 몸부림치며 잠에서 깬 철수는 땀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는 부슬부슬한 담배를 바로 입에 물고 값을 따는 생각도 잊은 채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마을에 큰 홍수가 닥쳐왔다. 넘실대는 물살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철수의 집도 무사하지 못했다. 다행히 가족 모두 무사했지만 심한 물적 피해를 입은 그는 기억 속 깊이 아로새겨진 흰 소녀의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았다. 모든 일들이 지나간 후 철수는 조심스럽게 인터넷 카페에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이야기에 댓글을 달며 흥미로워했고 일부는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증언했다. 철수는 흰 소녀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날 밤 그 소녀가 그에게 경고를 준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점점 전국으로 퍼져나가며 인터넷 공포 썰로 자리 잡았다. 그 후로도 철수는 종종 하얀 소녀의 꿈을 꾸곤 했지만 그때마다 다시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며 살았다. 그리하여 그는 흰 소녀가 경고를 주는 메시지를 넘어서 불행을 막으려는 그의 나름대로의 실들을 마련하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가을 밤 서울 내각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청년 민수는 인터넷에서 유명한 공포썰을 읽고 있었다. 인터넷에는 일명 흑진주, 귀신이라 불리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유행하고 있었다. 그 귀신은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눈을 가지고 있으며 그 눈은 마치 검은 진주처럼 빛난다고 했다. 흑진주 귀신의 존설은 이렇게 시작된다. 옛날 이 마을에는 한 소녀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놀랍도록 아름다운 검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흑진주라 불렀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마을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고 결국 그 질투심은 그녀를 끔찍한 비극으로 이끌었다. 어느 날 질투에 가득 찬 한 여자가 그녀를 깊은 숲속으로 유인하여 해치려 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소녀는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에 흘린 눈물은 검은 진주로 변했다고 전해진다. 그 후로 그 숲 근처에선 불가사의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밤마다 검은 눈이 반짝이는 것 같다는 소문과 함께 말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아이들은 그 숲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아무도 그곳에 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단지 전설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난히 충동적이었던 그는 그 이야기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자 어느 날 밤 직접 그 숲을 확인해보기로 결심했다. 달빛이 약하게 비치는 밤 민수는 손전등 하나만을 들고 숲으로 향했다. 숲은 예상보다 훨씬 더 음산했고 일반적으로 들려야 할 새와 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오직 그의 발걸음 소리만 메아리쳤다. 얼마 가지 않아 그는 자신이 우리가라 몰랐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후퇴할 수 없었다. 그렇게 걷기를 한참 민수의 눈앞에 기이하게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바로 흑진주 귀신의 눈처럼 보였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순간적인 공포에 사로잡혔지만 그는 자세히 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더욱 앞섰다. 조심스레 다가가던 중 갑자기 전신으로 소름이 착 돋으며 그가 보고 있는 것이 단순한 환영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때 그의 주변에서 기괴한 속삭임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이 내는 소리가 아니었다. 공포에 질린 민수는 몸을 돌려 달리기 시작했다. 숲속에서 미로처럼 얽힌 길을 뚫고 지나며 꺾어질 듯 달렸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도저히 더는 달릴 수 없을 것 같던 순간 그 속삭임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다. 민수는 아무리 달려도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만 같았다. 결국 어느 한 지점에서 그는 발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변이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순간적으로 눈 앞이 하얘졌다. 민수가 정신을 차려보니 그는 놀랍게도 마을 길가에 있는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이 꿈이었던 것처럼. 그러나 그의 손에는 작은 검은 진주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그것이 어떻게 그의 손에 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민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민수는 그 숲에 다시는 가지 않았다. 하지만 흑진주 고개를 넘을 때마다 그는 마치 누군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을 언제나 느끼곤 했다. 이 이야기는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었고 민수는 흑진주 귀신을 실제로 본 유일한 생존자로 남게 되었다. 그 진주가 어떻게 그의 손에 왔는지 그리고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저 흑진주 귀신이 여전히 그 숲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믿으며 두려워할 뿐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여름밤 친구들과의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우리는 도시의 더위와 일상의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해 산속 깊이 자리 잡은 작은 펜션을 예약했다. 인터넷에서 찾아낸 이 펜션은 자연 속에 파묻힌 듯한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했고 무엇보다 합리적인 가격 덕분에 금세 예약을 마쳤다. 출발하는 날 차로 몇 시간을 달라고 도착한 그곳은 정말 인터넷의 사진처럼 아름다웠다. 주변에는 다른 건물이라고는 찾을 수 없었고 바로 옆을 흐르는 개울과 울창한 나무들 덕분에 완벽한 은둔지가 되어주었다. 우리는 짐을 풀고 저녁 준비를 하며 도착을 축하하는 파티를 열었다. 그날 밤 우리는 바비큐를 즐기고 이야기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공포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각자 알고 있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며 서로의 반응을 즐기던 중 펜션 주인이 갑자기 나타났다. 그는 우리에게 이곳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고 싶다며 말을 꺼냈다. 이곳은 오래전 어떤 할머니가 살던 집으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고 혼자 조용히 사셨죠. 그분은 마을의 전통적인 치료사로서 필요할 때면 사람들을 도와주곤 했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할머니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대요. 이유 없이 나무에 대고 말을 하거나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이야기했다는 증언이 많았죠. 결국 사람들은 그 할머니를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자연히 마을도 떠났답니다. 주인의 이야기는 그렇게 마무리되었고 우리는 으스스한 기분으로 펜션 안으로 들어갔다. 각자 방으로 흩어져 잠을 청했지만 나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상하게도 창밖에서 누군가 나를 바라보는 듯한 기분이 들어 잠자리에 들기가 어려웠다. 잠이 들락말락하던 그때 갑자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지만 그저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겠거니 생각하며 다시 잠을 청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명히 누군가 창문을 긁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쿵쾅거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어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겁에 질려 방으로 돌아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 아주 천천히 우리 방 주위를 맴도는 것처럼 느껴졌다. 친구를 깨우려 했지만 이내 발자국 소리는 멀어졌고 나는 다시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잠드는 건 더더욱 어려워졌다. 다음 날 아침 친구들에게 밤사이의 일을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그런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했다. 모두들 내가 겁에 질린 나머지 헛것을 들었다고 장난스럽게 웃어넘겼다. 하지만 그날 밤 다른 친구가 창밖에서 그림자를 봤다며 나에게 속삭였다. 어젯밤 내 이야기를 떠올리게 한 그 친구의 말에 모두들 다시 경직된 분위기가 되었고 우리는 그날 밤 아무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셋째 날 우리는 펜션 주인에게 마지막 날이라 인사를 전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주변을 둘러봐도 그를 찾을 수 없었고 대문 앞에는 임시 휴가라는 팻말이 놓여 있었다. 첫날 본 이후로 그를 만나지 못했던 사실이 새삼 떠올랐다. 결국 우리는 제대로 인사를 하지 못한 채 펜션을 나와 귀경길에 올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몇 주 후 우리는 인터넷에서 펜션에 대한 후기를 다시 찾아봤고 그곳이 몇 년 전부터 방치된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주인은 이미 오래 전에 이사를 갔고 이후로 그 누구도 그곳에 머물지 않았다는 이야기였다. 지금도 가끔씩 그때의 창문을 긁는 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생생히 떠오른다. 과연 그 밤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었던 걸까?